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같겠지만 그 하늘에서 무엇을 잡아낼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반짝반짝 장아주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제안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발표되는 GDP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관망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힘이 좀 풀린 비트코인 0.32% 마이너스권으로 안착했고요. 8,48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시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29% 빠지면서 348만 9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77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꼬리를 말고 올렸는데요. 현재 781원에 자리 잡고 있네요. 네, 이렇게 힘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강세 흐름 보였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스타크넷이 이틀째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3%대 급등세 보이면서 651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하이브가 오늘 356원까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지만 탄력은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바이누와 월드코인 현재 10%대 플러스권에 안착했고요. 월드코인은 2,783원에 거래되는 모습, 레이어제로도 현재 7%대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6,370원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부진한 움직임 보였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델리시움이 현재 7%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세 보였던 델리시움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259원까지 밀렸습니다. 폴리스웜은 어제 양봉을 그려냈지만 오늘은 또 힘이 풀린 모습이죠. 현재 21.14원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UX링크와 솔라나 네임 서비스 현재 5%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불러도 308원까지 터치하면서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만나봐야 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조용히 오세요. 아무도 몰라야 해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한다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살짝 공개해드리는 퍼즈님의 비밀 노트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정답은 고수에게 물어봐야겠죠. 무림의 고수, 아니 코인의 고수, 퍼즈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이거 어땠어요? 무림의 고수? 아, 오늘 네.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게 제가 칭찬인 줄 알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만 알고 싶은 채널. 이게 칭찬인 건 알겠어. 저도 이제 영상 올리면 막 댓글 막 달리거든요. 네. 아, 나만 알고 싶은 채널 1위. 나만 알고 싶다. 다른 사람 몰랐으면 좋겠다. 이게 칭찬인 건 알지만 네.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막 다 알려주는 거 나만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중식 하시는 이용복 선생님 있잖아요. 아, 네네.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레시피 다 까도 괜찮냐? 라고 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알려줘도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포트폴리오 짤 사람은 짜고 안 짤 사람은 안 짜는 거죠. 아, 올라간대 그냥 그러고만 있을 건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걸 미리 짜보는 건지, 이런 거는 본인들의 몫이고, 오늘 오프닝 멘트가 제가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별을 같은 하늘은 바라보지만 뭘 딸지는 본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네, 각자 맞아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별은 개개인에 달려있다. 따는 거는 이 코즈부투데이가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별을 따드리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네. 아, 저는 마냥 듣기로는 약간 뭐 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에 태어났지만 죽는 시간은 뭐 같은 시간 한 날 1시에 죽는다. 뭐 약간 도원결이 아니에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같은 성공 투자의 목적지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 퍼즈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었어요. 엄청 좋은 거였네요. 네, 맞아요. 네,
인상 깊은 멘트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게 모신 무림의 고수 아니죠. 우리 코인의 고수 퍼즈님의 비밀 노트를 열어볼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비밀 노트 1강 시작해 주시죠. 아, 네. 네. 요거를 오늘 갖고 온 거는 제가 RSI를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상대 강도 지수 드디어 네, 나왔군요. RSI랑 그다음에 RSI 다이버전스를 같이 볼 거예요. 네. 자, 다이버전스를 보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던데, 막 돈 받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던데, 요새는 지표가 워낙 좋아져서 요 트레이딩뷰에 RSI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로 치면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베어라고 돼 있고, 녹색이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하락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녹색은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예를 들어 떴다면 여기서 뜬 거거든요. 떴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여기서도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또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도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또 올랐고,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 정도 떨어진 거 우리가 바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이런 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망했겠죠. 그렇죠? 네. 조금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거의 평단가 온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여기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떨어졌고, 얘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다음에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다음에 떨어지고, 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다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린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순 이런 식이에요. 이거 좋은 거 같은데? 누가 이런 거 추천하던데? 해가지고 써봤는데 잘 안 받네? 그럼 이게 뭐야? 하고 안 쓴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왜 이럴 땐 안 맞는지, 안 맞는 경우는 도대체 왜 생기며, 맞는 경우는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럼 이걸 도대체 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하락이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RSI랑 그런 걸 다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이죠? 네네네. 네, 이틀 전에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딱 그걸 강의를 보신 분들은 느끼는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딱 그거를 강의를 보고 나서 다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딱 봤는데 볼린저 밴드를 쓴다? 그럼 제가 제대로 공부한 애구나 아니구나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왔고, 네, 물론 제가 알려드렸지만, 네. 이번 RS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RSI, MACD, 스토캐스틱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RSI, 스토캐스틱, MACD 쓰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런 걸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제대로 공부한 게 맞는지, 제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재밌게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뭐 불장 대비 특강은 아니고 퍼즈의 비밀 노트. 너무 네. 좋아요. 퍼즈의 비밀 노트, 퍼즈님께서 생각하신 제목인가요? GPT가 알려줬어요. 정말요? 네네네. 오. 이런 걸 할 건데 어떤 제목이 좋겠어? 한 10개만 말해봐.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중에 하나 귀여운데요? 골랐습니다. 퍼즈의 비밀 노트. 네, 여러분들만 아셔도 좋고, 네. 네, 너무 좋다 싶으면 다른 데 조금 알려줘도 좋고. 네. 네. 자, 일단은 RSI에 대한 정의부터 다룰 건데,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프다는 거 알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뒤에 아래 있는 걸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사전적인 정의만 딱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14일입니다. 혹은 봉 14개예요. 전날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전날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게 RSI 값이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면 하나도 모를 테니까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수학 시간 같을 수도 있는데, 저 XY축 뭐 이런 거예요, 진짜? 맞아요. 오. 네, X축, Y축이고, 그 다음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Y는 AX라고 하는데, 여기에 X 앞에 있는 A가 이제 기울기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A만 남기고 넘기면 A는 X분의 Y가 X분의 Y.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x가 1 증가하고 y가 1 증가해서 한 칸 한 칸씩 증가했으면 m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1이란 소리예요. 네. 이건 기억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가 2. 2. 정확해요. 그다음에 x가 1만큼 증가했는데 y는 증가를 안 했어. 네.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거예요. 그다음에 x가 1만큼 증가했는데 y가 마이너스 1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차트가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네.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트가. 그렇죠? 차트의 기울기, 비트코인 가격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무한대고 여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뭐 100이라고 칩시다. 무한대가 어려우면. 여기 기울기가 100, 1만큼 증가했을 때 100만큼 증가하면 100이잖아요. 그렇죠? 1만큼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100만큼 증가하면 마이너스 100이고요. 기울기가.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원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100부터 기울기가 1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울기가요? 네. 그렇죠. 1 증가할 때 1000 늘어나면 기울기가 1000이고 네. 1 증가할 때 1000 늘어나면 기울기가 1000이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를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뭘로 옮기냐면 마이너스 100은 0. 그다음에 기울기가 0인 거는 50. 기울기가 100인 거는 100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자,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였는데 요 기울기가 만약에 1이야. 1이면 얘가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RSI 값이. 네. 만약에 기울기가 0이야. 요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RSI 값이 50이야, 50. 아, 50.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가. 50인 거야.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정확한 값은 아닌데 그럼 얘가 70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80쯤 되는 거야, RSI 값이. 그다음에 얘는 RSI 값이 30쯤 되고 얘는 RSI 값이 20쯤 되는 거예요. 네. 해서 원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지만 이거를 0부터 100까지 옮겨 놓은 게 RSI 값이라는 거예요. 즉 RSI 값은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0인 것은 50. 네. 그다음에 50부터 해가지고 차분히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50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고 쳐요. 네. 그럼 RSI 값은 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자,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거 또 안 믿으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14가 기본 세팅이라서 14일 전이랑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봉 14개 전이 여기인데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울기가 요렇게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요렇게잖아요. 그럼 요거를 얘를 이렇게 한 점을 옮기는 거예요. 똑같이 옮겨. 그러면 요렇게랑 요렇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RSI 값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의 RSI 값은 여기 있고 얘의 RSI 값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울기와 가파르기를 말하는 거고. 맞아요. 네.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간다. 가파르게 올라가면 RSI 값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점은 갱신하는데 RSI 값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혹시 이게 다 해보셨은 건데 이따 네. 설명해 줄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은 높아져. 근데 RSI 값은 작아져. 각도가 이렇게 누우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갔어요? 네. 재밌나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14일 전이 여기거든요. 거의 가로를 누웠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0이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0이면 RSI 값은 50이에요. 여기 가운데 선이 50이거든요. 정확히 50. 얘도 여기부터 14일 전 여기인데 거의 가로를 누웠죠. 50. 네, 얘도 RSI 값이 50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하락하는 걸 볼게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가파르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똑같이 하면 요렇게인데 그럼 얘가 뭐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RSI 값은 얘가 30이면 얘가 한 20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보다 얘가 RSI 값이 더 높은 거예요. 얘가 20쯤 되는 거, 30쯤 되는 거고 얘가 한 20쯤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뭐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RSI는 기울기다. 다만
그 기울기를 0부터 100으로 옮겨놓은 것뿐이다.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파르게 떨어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RSI의 정의예요. 네. 어디서 RSI의 정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냥 괌에도 이렇게만 배웠지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네. 왜? 이 정도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표를 어떻게 쓸지 살펴볼 때 누가 이거 좋더라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지표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구나, 그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구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은 이런 식의 오류가 있겠구나, 이럴 땐 못 쓰는구나를 파악하고 써야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 주식 좋다고, 이 코인 좋다고 사라고 하면 그냥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공부를 해야죠.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한번 쭉 보면 돼요. RSI, 스토캐스틱, MAC 다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딱 보고 대충 선 그어놓고 그냥 보는 건지 저 전문가라는 사람이 아닌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구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RSI는 저번 시간에 볼린저 밴드는 추세를 보실 때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퍼즈님은 RSI는 어떨 때 보는 보조 지표예요? 잘 안 써요.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안 보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RSI가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차트를 잠깐만 보면 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갔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잖아요. 너무 작진 않겠죠. 보이겠죠? 잘 보여요. 네. 그러면 요때보다 요때 RSI 값이 높겠죠. 그러니까 복만 봐도 RSI 값이 커지고 작아지는 걸 눈치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쯤에는 거의 수평이네. 그러면 요때 RSI 값은 50이겠지.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RSI를 보지 않아도 원리를 알면 복만 봐도 RSI 값을 안단 말이에요. 오,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 뭐 30 이하면 뭐 과매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것도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 방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이다. 맞아요. 뭐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네. 70 넘었을 때 팔면 큰일 납니다. 왜요? 설명해 줄게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자, 70을 넘었을 때는 보면은 이미 상승 기울기라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는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RSI 값이 70을 넘었으면 맞잖아요. 네. 50이 딱 0이니까 70이 올라가는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요때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라는 뜻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져도 고점을 갱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70 넘는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네. 너무 쉽죠, 이제? 70이 넘는다고 안 팔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네. 여기가 이제 RSI가 70이에요. 그래서 네. 녹색 부분이 과매수 부분인데 요 과매수 부분 지나서 더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 그리고 RSI 값이 더 높아요. 왜? 여기에서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으니까. 더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과매수 감에도 RSI에서 이것만 가지고 매매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보완시키려고 다른 매매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70이 넘으면 사. 70이 넘으면. 추세가 바뀌면. 네. 네. 70이 넘으면 사고 다시 70 아래로 떨어지면 팔아.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면 자,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방향이 올라갔어. 그럼 이때 사라는 거, 이때. 이때 사. 그런 다음에 이게 더 가팔라지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기울기가 얘랑 비슷해졌을 때 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고 여기서 파는 전략은 썩 좋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이 다음에 요거 딱 떨어지고 나서도 이후에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때 안 살 거예요? 수익 안 가져갈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또 보완하려고 어떠한 매매법도 있냐면 자, 70 넘었을 때 사. 이건 오케이. 어쨌든 고개가 위로 딱 들었을 때 사는 거잖아요. 70 넘었을 때 산 다음에 기울기가 0이 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SI 값이 50이 됐을 때 팔아. 그럼 이렇게 어쨌든 가다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딱 0이 됐을 때 이때 판다는 거잖아요. 자, 검은색이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요런 타이밍 때 사고 딱 고개를 들었을 때 사고 요런 타이밍 때 팔라는 소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뭐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이걸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50대 하는 게 아니고 한 40쯤 아래로 살짝 숙였을 때 팔 거야. 이럴 맞아요. 수도 있는 거고. 하락 신호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RSI가 어떤 지표인지 모르면 무슨 수로 할 거야. 아, 70 넘으면 사라 그랬어. 70 아래로 떨어지면 팔라 그랬어. 70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숏포지션 잡았는데 더 올라가네. 난 망했네.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이거예요. 이게 RSI가 기울기라는 것만 인정하면,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가지고 매매를 하긴 합니다. 재밌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자동 지표 같은 걸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어떤 코인은 예를 들어 솔라나는 RSI 값이 60이 넘으면 사. 최적의 그게 있거든요. 최적. 얼마 딱 넘었을 때는 웬만하면 올라가더라. 코인별로. 아, 종목마다 그 RSI 값에 달라서 매매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한 45 정도 올라갔다가 45 정도면 고개를 살짝 트는 거잖아요. 네. 이쯤 되면 팔아. 이런 식으로도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중에 혹시 종목별로 좀 꿀팁 숫자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건 제 꿀통이라서. 그 비밀 노트라면서요. 비밀 노트면 진짜 비밀을 내놔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뭐 공개 노트예요? 이거 뭐예요? 자, 요 비밀 노트의 약간 인트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울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요 기울기라는 걸 알면 다이버전스가 왜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라는 것만 이해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추세가 전환될 때는 무조건 이런 모양을 가져요. 네, 이게 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뀔 때,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무조건 이런 모양을 겪어요. 아닌데 뾰족한 것도 있던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뾰족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렇죠. 얘도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네. 근데 얘를 확대하면, 아, 둥구스름. 네, 확대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뾰족한 얘도 확대하면 또 둥그스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송곳이 뾰족해 보이지만 그걸 송곳을 엄청 확대하면 둥그스름하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뀔 때는 무조건 이런 모양을 가진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재미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얘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얘를 한 점으로 모아. 얘 빨간색도 한 점으로 모으고 주황색도 한 점으로 모으고 녹색도 한 점으로 모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높은 건 얘잖아요. 빨간색, 주황색, 녹색 순으로. 네. 그럼 RSI 값은 빨간색. 맞아요. 얘가 제일 높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고점은 갱신해. RSI가 50 이상이면 고점은 계속 갱신해요. 근데 RSI 값은 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RSI 값은 줄어드는데 고점은 갱신하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이 곧 나올 것 같다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인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점점 힘이 꺾이는 것 같네? 아, 그러면 곧 하락할 것 같은데? 네. 를 말하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인 거예요. 오. 그럼 저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역시 쉬운 게 없어요. 네, 하락 다이버전스의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 얘랑 기울기 따지면 빨간색이 기울기가 더 높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RSI 값은 여기고요. 얘는 RSI 값이 여기예요. 그래서 고점은 갱신해. 올라가긴 올라가. 근데 RSI 값은 떨어져. 그런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고 이렇게 하락. 이런 식의 하락 다이버전스인 거예요. 저 시그널만 알면 안 물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이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면 상승 다이버전스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저점은 갱신하지만 그 RSI 값은 높아지는. 네, 이런 건데 뭐 그냥 반대로 똑같이 거꾸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건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다이버전스에 속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아나운서님처럼 네. 왜 속는지. 자, 이론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무한정 나올 수 있어요. 아, 계속해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고 나오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아, 자, 이거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이버전스 나오고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나오고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나오고 여기서 다이버전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차트가 있다면 이렇게 천천히 기울기가 줄어드는 차트가 있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내려가긴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고점은 계속 높이잖아요. 실제로 RSI 값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도 계속 올라가. 그러면 만약에 난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했어. 그럼 나머지 이만큼의 상승을 못 가져가는 거고 혹시나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면 손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저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페이크가 나올 때 걸러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이따가. 아, 이따가? 네. 아, 알려주실 거예요? 네. 왜냐면 속는 경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마저 하고 자, 두 번째 속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어요. 할 뻔하다가 말았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참수의 모양인 건데 그건 뭐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면 이제 어쨌든 요렇게 수평이 되는 기울기인 건 중요하지 않고 네. 자, 여기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면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도 여기 똑같이 하락 다이버전스 계속 나와요.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곧 떨어지겠구나 해가지고 팔았더니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까지는 딱 여기까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와요. 네.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점 갱신하고. 근데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나올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져. 네. 이런 모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해서 어쨌든 요 저점은 갱신하는데 RSI 값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을 다 속이고 있었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RSI랑 다이버전스가 어렵진 않죠. 아, 그거는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런 이상한 그림, 페이크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네. 어떻게 해야 할지. 해서 이제 이게 아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RSI에서 속는 경우. 해서 속는 경우는 계속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도 계속 고점이 올라간다던가. 안 그러면 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결국엔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RSI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다른 보조 지표를 겸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보조 지표를 겸해도 되고 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네. 자, 이건 엘리엇 파동인데 네. 자,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얘도 어쨌든 바뀔 땐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5파가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 여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그럼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할. 네, 뭐 분할을 해도 여기서 조금 팔고 여기서 조금 팔아도 되고. 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안 그러면 요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걸 주로 보되 보조 지표로만 활용해야 돼요.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무조건 당해요. 그러면 RSI만 봤을 때 퍼즈님은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 신뢰도가 얼마나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뢰도는 당연히 높죠. 근데 다만 그거를 매매에 활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매 100%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어서. RSI가 상대 강도 지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예요. 그래서 RSI는 그 기울기, RSI가 높다? 기울기가 가파르구나. 추세가 가파르구나.
근데 RSI 값이 좀 떨어졌어. 근데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70 정도야. 이러면 어쨌든 각도가 누웠지만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RSI 값이 떨어진다고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보조 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백테스팅을 돌리고 본인이 스스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뭐 어디를 뚫고 올라가면 뭐 매수하고 어디까지 뚫고 떨어지면 매도하고 이런 걸 계속 자동으로 반복하는 걸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매도할 때 혹은 단타를 할 때는 손으로 그냥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보조 지표 혹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분할 매도를 좀 하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할 매도 자리로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네. 만약 이게 페이크라면 그걸 좀 구분해낼 수 있는 팁 같은 건 진짜 없어요? 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는 엘리엇 파동을 같이 보고 있기 그냥 때문에 그건 거의 겸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 네, 가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크를 이걸로 하면 무조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엘리엇 파동을 봤지만 내가 오파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파동상을 봤을 때 더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매도하지 않고 좀만 매도한다던가 아니면 좀 기다린다던가 안 그러면 올라가는 각도가 꺾였으니까 매도할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해 갔나요? 완전 됐어요. 항상 꼭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처럼 네, 저는 네. 이해했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약간 선생님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학원에서 애들 많이 가르칠 때도 맞아요. 다 이해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해 못한 경우가 부재기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 제 버릇입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차트 아까 전에 그 트레이딩뷰로 보여드렸잖아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왜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지 이런 걸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좋아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퍼즈님과의 비밀 노트에서는요. RSI 상대 강도 지수의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 상태를 평가하는 RSI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있을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정말 많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GDP,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이미 이루어진 시점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시장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연준의 연착륙이 제대로 안착이 됐을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로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슈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M2 통화 공급이 사상 최고치를 접근한 가운데 현재 보시면 금융자산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S&P 500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금도 올해만 해도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M2 통화 공급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M2 통화 공급은 2024년 2월부터 월간 증가세를 유지해왔고요. 특히 8월 보시면 한 달 동안 M2는 전월 대비 약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통화 공급량을 꼽고 있는데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요. 또 저희 퍼즈님 불장 특집에서 배웠듯이 이 달러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통화 공급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투자는 필수가 된 시대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퍼즈님의 비밀 노트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죠? 어려운 것만 알려드려서 어떡하죠? 네. 어려운 거 말고 꿀팁 알려주세요. 쉽게. 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반토막 됐으니까 한 달 만에 2배 원금 복구를 하고 싶어요. 2배라고도 안 해요. 한 달 만에 반토막 났는데 한 달 만에 원금 복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그렇죠. 근데 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토막 난 걸 한 달 만에 원금으로 복구시키면 저는 사기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잃든 하루 만에 잃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버는 거는 어쨌든 정도를 걸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일정 부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꿀팁을 알려준다고 바싹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일정한 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드리고 네. 저는 어쨌든 속지 않는 경우,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아까 그 속는 예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걸 보면은 왜 이러한 모양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말했듯이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한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다음 마지막에 결국엔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뭐냐면 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아까 그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긴 나왔어. 근데 여기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고 떨어뜨리고 이런 식인 거죠. 이해 갔죠? 개념은 너무 쉬운데 이거를 대입을 시키기가 그럼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고 하면.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네. 굳이 팁을 좀 알려드리면 팁이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저는 이때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제 여러분들은 하락 다이버전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차트로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이러한 모양이네?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 적겠거니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만들어져 있어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모양이네? 그럼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이버전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는데 자, 요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대응을 했다기보다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엘리엇 파동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 1, 2, 3, 4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도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시 안 오를 하죠. 걸 알고 계셔서요. 네. 음. 혹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오퍼가 남았으니까 매수하겠네?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했냐? 라면 그건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했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파동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RSI를 보조지표로 다이버전스를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정말 잘했어. 여기서 매수를 정말 잘했어 라고 한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분할 매도 자리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는 자리로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좋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매도 못하고 결국엔 산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럼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나는 총 10번에 걸쳐서 요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마다 매도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3번밖에 매도 못했어. 네. 여긴 4번인데 4번밖에 못했어. 그럼 남은 물량은 샀던 평단가 오면은 본절가에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그러면 다 수익 못 가져가잖아.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0인데 그나마 여기서 분할 매도한 덕분에 요건 수익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평단을 잘 잡고 그런 다음에 분할 매도를 해. 그럼 나머지 물량은 여기 왔을 때 전부 다 그냥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온다. 왜 이러냐면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본저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평단을 잡았다고 치면 그러면 분할 매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 이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삼는다. 네. 다이버전스가 나왔지만 분할 매도를 하겠다. 이런 걸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걸 이제 좀 다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제 뭐 요런 식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막 나왔을 때 여기서 분할 매도 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 그럼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다시 올라가면 남은 거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이거 뭐가 나쁩니까? 그냥 번 것만 만족하고. 아니면 더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살 수도 있고, 네. 팔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꼭 고점을 해서 팔아야겠어요? 네. 못 하잖아. 꼭 저점을 잡고 꼭 고점을 잡고 싶어요. 노력해보시고. 네. 저는 못 한다는 걸 아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그래서 보면 매매 분석글이나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은 1차 타겟, 2차 타겟, 3차 타겟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이 좀 있나? 네. 네. 자, 네. 제가 이제 매매 전략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타겟은 여기까지만 여기서고요. 2차 타겟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3차 타겟은 여기예요. 이렇게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갔다가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그냥 본절가로 나오고 요거 스윙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안 올라갔다고 제욕을 하시는 거예요. 벌게 했는데도. 아니 여기 더 올라간 다음에 아니 여기서 잡았을 때 여기서 분할 매도하는 거지 누가 여기 사랬냐고. 근데 원래 투자자들 마음이 이제 못 번 거에 대한 나를 두고 간 버스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트레이딩뷰 탑버서로 활동 오랜 기간 했는데 네. 트레이딩뷰에 이제 아이디어를 올리면은 탑버서 이게 네, 있거든요. 맞아요. 요 이후로 제가 트레이딩뷰에서 활동을 안 합니다. 아, 그래서 활동을 멈추셨던 거예요? 네. 활동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손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맞추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저는 네, 강원랜드나 횡보가 없는 네. 그런 걸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아. 올라갈지 내려갈지 딱 정해놓고 올라가는데 배팅, 내려가는데 배팅 할 거면 차라리 횡보가 없는 게임을 하는 게 낫다. 근데 코인은 횡보가 있잖아요. 주식도 횡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매 전략을 짜가지고 하는 거를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거에서는 어쨌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못 하시는 분들, 분할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마다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저희 상대 강도 지수 RSI 했을 때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경우에 뭐 실패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하셨다가? 저는 없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 공부를 하고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충 기울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RSI라는 지표를 뜯어봤는데 진짜 기울기일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뜯어봤지만 스토캐스틱, MACD 전부 다 기울기예요. 다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스토캐스틱 세 줄 놓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시는 분 꽤 많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큰 사이클에서의 기울기, 작은 사이클의 중간 사이클에서의 기울기. 약간 이런 다 기울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엄청난 기법인 양 생각하시겠지만, 네,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번엔 스토캐스틱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비밀 노트에서? 근데 스토캐스틱이 뭐 비슷하니까. 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해드릴 텐데 저희가 안 쓰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해드릴 생각은 없는데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네. 저 그 차트 혹시 하나 봐주실 수 있어요? 네. 그 BNB 차트 혹시 못 봐주시죠? 네, 볼 수는 있는데 네. 뭐 다이버전스가 떴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어제 지난번에 했던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가 궁금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봤을 때 추세가 좀 변환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왔더라고요. 근데 보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저점을 어쨌든 한번 높였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지난번에 했던 볼린저 밴드 잠깐만 다시 얘기해주고 네.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뭐였냐면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지표, 그다음에 정규 분포표가 있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예선이 평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플러스 2 표준 편차, 얘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인 건데 네.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 그래서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선에서는 올라갈 때는 지지받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쳤더니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요 나가면 들어오고 중심 지지받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하락일 때는 어쨌든 중심선이랑 하단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고, 횡보일 때는 요 상단선이랑 하단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간다. 요거였어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러면 BNB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했던 볼린저 밴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같이 보면, 자, 요 구간에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횡보였어요. 그렇죠? 네. 계속 횡보잖아요.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상승 추세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졌을 때 중심선을 지지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가 살만한 자리인 거예요. 중심선까지 떨어졌을 때가. 이거는 전 31선입니다. 3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샀는데 만약에 이렇게 뚫고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도 횡보예요. 횡보면 요 하단선 터치한 다음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하단선 터치하고 올라오면 이제 중심선 이렇게 될 테니까 요 근처에서 또 파는 거예요. 요 근처까지 안 올라오면 어떡해? 저랑 내기 하실래요?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아니 그럼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사면 되잖아. 네. 그래도 되는데. 네, 그래도 되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 요 중심선이랑 하단선 사이에 있으면은 횡보 아니면 하락 추세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폭발하기 직전에 사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한 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졌다 올라오면 또 손절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엇 파동 자체는 제가 좀 다뤄드리진 않았는데 엘리엇 파동으로 조금 보면 엘리엇 파동을 근데 제가 강의 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가 좀 고민이긴 해요. 왜요? 너무 좋은데? 아, 이거를 제가 많이 변형했었어요. 아, 변형해서 네, 쓰셨다고요? 네. 그래서 강의하면은 그 법칙의 수호자들이 나타나거든요. 엘리엇 파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쓰니까 그러는 거지. 그 RSI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여기서 다룰지 말지 좀 고민인데 뭐 어쨌든 이제 설명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1, 2로 볼 수가 있고 3, 4로 볼 수가 있는데 요 4파 조정이 요 1파 고점에서 딱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5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5파가 이제 361.8에서 476.4% 요 사이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361.8 자리면은 950달러 정도. 그럼 지금이 한 600달러 정도니까 그쵸. 한 40이 아니고 한 80% 정도 수익? 만약에 지금부터 산다고 치면은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네. 그 코인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BNB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크게 1, 2, 3, 4, 5로 진행되는 걸로 볼 수 있고, 이거는 행복회로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은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로 좀 해드리고 다음번 시간이 또 남았으니까 네. 다음번에 또 궁금한 코인 물어보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퍼즈님의 비밀 노트 1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저희 코즈투데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성투하세요.